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하이서울 기업협회가 주최하는 하이서울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병행 개최합니다. 온라인은 하이서울 TV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실시간 방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코로나가 가져온 양면성, 죽음의 전사인가 혁명의 전사인가 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그 1편인 하반기 거시 경제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뜨겁게 달구어줄 오늘의 강연자는 신종 코로나가 낳은 경제 분석의 대스타이십니다. 국회나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삼성 SDS 등 주요 기업의 다수 출강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서 경제 관련 이슈를 누구보다도 가장 쉽게 풀어내는 스타 강사이십니다. 신한은행 AI 어드버저리 본부 자본시장 분석 팀장인 오건영 팀장을 모시고 열띤 강연과 뜨거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건영 강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오건영 팀장입니다. 이게 전혀 대단한 그런 건 없고요. 이렇게 그냥 부족한 지식이나마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신 만큼 열심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예, 지금 이제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이 거시경제 전망이라고 하는데 원래 가장 재미없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하나 좀 그래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말씀 그걸 드려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그래도 하반기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 뭐 경제 전체를 다 제가 커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환율이나 금리 파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할 때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거하고 지금을 되게 많이 비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하고 가장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을 때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으니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갔으니까 지금도 비슷할 거야, 이제 이런 가정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번에도 이제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게 딱 발생하자마자 과거의 기억들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많이 찾았었던 기억이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사스라고 있었죠. 홍콩에서 있었던 그 사스가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좀 비슷한 게 좀 있고 해서 사스라든지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보면 우리 이제 메르스 사태라는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 보면 사실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면은 있었지만 그게 금융시장이라든지 실물 경제 자체를 막 뒤흔들어 버리거나 지금처럼 그러진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서 이게 이제 그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뭐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뷰가 전체적으로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내용이 달랐던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권투를 하는데 권투 선수하고 이제 권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잽을 맞으면 그 선수가 쓰러질까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다르죠. 권투 선수의 체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1라운드 막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막 게임 시작해서 뛰고 있는데 딱 한 대 맞으면 얼얼하지만 계속 뛰겠죠. 근데 이제 10라운드입니다. 다리 풀리고 막 이제 뭐 서 있기도 힘든 상태에서 잽을 맞으면 아마 쓰러져서 못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를 하나의 잽이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잽에 대해서 과연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를 본다면 그 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전 체력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체력이 굉장히 약했다는 얘기겠죠. 경제 체력이. 그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주먹을 맞으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뒤흔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 이전엔 과연 그럼 경제 체력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런 다음에 코로나 사태의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보시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미국의 정책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썼었던 정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많이 씁니다. 재정 정책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재정 적자를 크게 늘리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재정 적자라는 거는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풀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금 풀어줘가지고 지출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썼었던 재정 적자는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법인세를 절감하는 쪽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을 35%였었던 법인세율을 21%까지 확 잡아 낮춰주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면 되게 논리가 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게 2016년도 11월 달이었는데, 16년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워낙에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힘들 거야라는 전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취임하자마자 막 주식시장이 막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법인세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죠. 이게 미국에서도 되게 뜨거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세금을 갖다 낮춰주게 되면 재정 적자가 국고가 텅 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전혀 아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 감세를 해주면 경기가 살아나고, 그럼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니까 오히려 국고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가 창출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대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요, 재정 적자를 크게 늘리면서 법인세를 많이 낮춰주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는데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까, 고용을 늘릴까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물 경제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인세를 낮추니까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이제 어떤 짓을 많이 하게 되냐면 현금을 좀 쟁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 현금으로 주주가치 재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주가치 재고라는 거는 달리 말씀드리면은 배당을 늘리거나, 그렇죠, 기업에 있는 현금을 이제 배당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버리면 기존 주주들, 남아있는 주주들은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주주가치 재고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결론은 법인세를 인하해서 투자를 늘리는 쪽, 이걸 기대를 하고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니까 특별히 뭐 이제 좋은 일자리죠, 그런 고용이 늘어나는 게보다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반작용도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첫 번째 썼던 게 뭐냐면 이 재정 적자를 늘리는 방법을 썼고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재정 적자라는 것도 국가도 똑같습니다. 부채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이 1년 동안 써야 되는 예산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에서 이렇게 좀 무서운 문제,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커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리를 낮춰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페드죠, 미국의 중앙은행을 페드라고 하는데, 그 페드한테 빨리 금리 낮추라고 난리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에서도 금리를 많이 낮춰주게 되죠.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시장을 봤지만 작년 같은 시장을 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실물 경기가, 미국 경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금리를 잡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아주 뜨거워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값입니다.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많이 되잖아요. 금리를 낮춰주게 되면은 돈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돈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마이크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아무도 이 마이크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마이크 50원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이런 주머니에 손 넣고 동전 있나 이거 찾으시게 되죠.
왜냐하면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 주체들이죠. 기업이나 가게가 대출을 받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게 저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90년대를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나라도 이 가계부채라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저 고등학교 교과서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경제에는 3주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고요. 기업은 이 투자의 주체라고 하고요. 가계는 저축의 주체라고 배웠어요. 가계가 저축을 하면 그 돈이 은행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대출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은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해서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또 가계는 저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은 아마 최근 나왔던 뉴스 중에서 보면 가계 부채가 1700조라고 합니다. 가계 그럼 저축의 주체인가요? 저는 교과서가 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감히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우리나라도 금리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가게나 기업이나 가격이 싸지니까요. 겁 없이 대출을 잡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1억 대출 쓴다고 하면 되게 가게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르게 느끼실 수 있지만 워낙에 부동산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1억 전세자금 대출 뭐 1억, 2억 이런 게 그렇게 크게 뭐 부담이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아주 큰 금액이다라는 느낌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이런 겁니다. 단순히 저금리의 부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금리 부담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저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기대. 금리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거다라는 기대가 생기면요. 가계 주체들이 대출을 잡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대출을 많이 썼는데 나중에 금리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 두려움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를 낮춰가지고 이 저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키워버립니다. 그랬더니 가계나 기업이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났던 세 번째 정책 중에는 뭐가 있냐면 무역 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작년에 아마 그 언론을 좀 많이 뜨겁게 달궜었는데요. 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그냥 되게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이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의 어떤 성장을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A라는 나라는 뭐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A라는 나라는 자동차를 잘 만들고요. B라는 나라는 뭐 스마트폰을 잘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는 자동차를 워낙 잘 만드니까 자동차 만드는데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낮은 비용으로 정말 좋은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러면 저 비용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가성비가 높은 자동차를 만들죠.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싸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자동차를 더 많이 사들이게 되죠. 그래서 A는 그 낮은 비용에 가격이 싼 가성비 좋은 그런 자동차를 B 나라에 수출을 합니다. 가격이 싸다 보니까 B에서는 이 A에서 수출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A에서는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A는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성장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논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B에서는 스마트폰을 잘 만들잖아요. B가 스마트폰을 잘 만든다는 얘기는 B가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을 A로 수출을 하게 되겠죠. 그럼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A에서도 그만큼 시장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얘기 같지만 A와 B가 교육을 하게 된다면 생산성을 교환을 하는 겁니다. 좋은 생산성을. 그렇게 됐었을 때는 A와 B가 함께 성장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근데 무역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나 너네 나라 물건 안 사줄게라고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툭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가 갑자기 자동차 잘 만드는 A가 자동차도 만들지만 스마트폰도 만듭니다. 그럼 스마트폰의 품질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떨까요? 제 생각엔 비용도 그렇게 싸게 들지는 않겠죠. 그럼 가성비가 굉장히 안 좋은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A에서 스마트폰을 쓰던 이 소비자들 있죠. B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걸 수입을 해서 쓰던 이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쪼그라들게 되겠죠. 그래서 무역 전쟁을 해서 세계화에 역행하면서 전 세계를 분절시킨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시장을 작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진행됐던 무역 전쟁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워낙 심한 거죠. 전 세계가 미국에 수출만을 하니까 안 되겠다면서 다 이제 잘라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게 전 세계적인 성장의 파일을 이제 쪼그라뜨리는 이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역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저처럼 이제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전 세계에서 아무래도 성장이 제일 크고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모두가 다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보통 좋아지면은요.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뭐 한국 경기도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머징 국가들, 그러니까 신흥 국가들의 경기도 다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좀 수출이 많이 될 거지 않습니까? 수출로 달러 벌이가 많이 되니까 신흥국들은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해석을 했는데 그 논리가 작년에는 안 먹히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역 전쟁으로 이렇게 툭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이 일로 안 흘러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신흥국들의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각자 도생의 분위기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신흥국들은 이런 겁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미국의 소비라는 얘네들이 이제 무역 장벽을 세웠으니까요. 이 소비라는 곳으로 이렇게 수출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죠. 그 치열한 경쟁 중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환율 전쟁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아실 겁니다. 환율이라는 건요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게 되면 수출에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하시니까 많이 느끼시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면서 경쟁을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데 생산성이라는 게 사실 기술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경쟁하고 싶어 하냐면 남들보다 가격을 낮춰서 경쟁하고 싶을 겁니다. 전 세계가 그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그럼 전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춰가지고 수출을 늘리려는 정책, 이런 정책으로 밀고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환율 전쟁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느 시장이나 두 사람이 존재하죠. 사는 사람하고요. 파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누구도 이렇게 빚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거보단 뭘 좋아할 거냐면 팔아서 돈을 쟁여두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환율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서 다 물건을 팔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럼 물건의 공급만 다 하려고 하고 아무도 사려고 하질 않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의 수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만성적인 수요의 부족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무역 전쟁하고 환율 전쟁이 만나가지고 전체적인 성장의 둔화를 만드는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것, 결국에는 재정 적자라는 거하고 가계하고 기업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무역 전쟁하고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성장이 굉장히 많이 좀먹어 들어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원유의 생산을 늘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유 생산을 많이 늘리게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라고 하면 산유국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다 사우디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우디처럼 또 이렇게 원유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러시아죠. 구소련이죠. 러시아가 이제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둘이 생산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원유 생산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미국이요 2010년대 들어가지고 자국의 셰일 기업이라는 기업들을 갖다 이제 많이 푸시를 하면서 원유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에너지 독립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미국이 원유를 수입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셰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미국이 원유를 오히려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죠. 그럼 미국이 원유를 수출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럼 사우디나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하나 더, 그럼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많이 하는데 미국이라는 거대한 플레이어가 등장을 해가지고 같이 원유를 공급합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원유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원유의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2015년, 2016년에 어느 나라가 되게 힘들었냐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2010년도, 11년도를 보면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불, 120불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는 원유를 이제 생산을 하려고 딱 보니까 브라질에 해상 유전이 있는 거예요. 해상 유전 이제 딱 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땅에서 퍼올리는 것보다는 해상에서 퍼올리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겠죠. 당연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배럴당 70불 정도 비용이 드는 거예요. 해상에서 원유를 캐오려면. 근데 딱 보는 거죠. 지금 국제유가 얼마에서 딱 보니까 120불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70불에 캐올려 가지고 120불에 팔면 한 드럼통 팔 때마다 50달러씩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투자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누가 나서서 하게 되냐면 브라질 정부에서 나서서 하게 됩니다. 브라질 정부에서 나서서 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 정부 하에서 이제 공기업들이 이제 그 원유 생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요. 투자를 늘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금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2010년도, 11년도에 증자를 해요. 공기업들이 증자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으로 엄청나게 땡겨옵니다. 그럼 브라질 쪽으로 돈이 몰렸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브라질 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났을 거고 브라질의 국가 부채도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그때 당시 호세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썼던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그 포퓰리즘이죠, 일종의. 그 사람들한테 복지를 많이 늘려줘요. 무슨 재원으로 늘려주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상유전 개발해가지고 원유 많이 팔면 돈이 많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계산을 하고서 이렇게 막 돈을 뿌려줬던 겁니다. 근데 국제유가가 오늘 보니까 배럴당 40달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원가가 얼마죠? 70달러, 80달러 합니다. 근데 지금 40달러면 이거를 원유를 해상에서 유전을 캐올릴 필요가 없겠죠. 그럼 안 캐면 된 애가 문제가 아니죠. 왜? 이미 증자를 했고 이미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브라질 경제가 굉장히 많이 휘청했었던 때가 2015년도, 16년도 이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심에는 이 원유 생산이 많이 늘어난 미국발 원유 생산의 증가,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이 셋이 원유 생산에 대한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가 나타납니다. 브라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나 사우디도요, 원유 생산에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소련이 파산을 했던 구소련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구소련이 이제 무너졌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나 사우디나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근데 미국이 원유 생산을 막 늘리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나 사우디나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게 달갑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 17년도부터 참 이례적인 겁니다.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딱 보면 이게 느낌이 이미지가 둘이 별로 안 친할 것 같은데 둘이 손을 잡고서요 원유 같이 감산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감산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같이 감산을 하게 되니까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럼 누가 어떤 짓을 하냐면 미국의 시일 기업들이 원유 생산을 야호 하면서 이제 늘리게 되는 구조죠. 그러면 얘네 둘은 감산을 하지 않습니까? 얘는 증산을 하게 되면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가격 방어해주고 얘는 그 가격 방어해준 걸로 브라보 소리 지르면서 원유 생산을 늘리면서 러시아와 사우디의 마켓 시어를 가져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안 좋겠죠.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잉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정 적자라는 건요, 결국에는 이 재정 적자는 이런 겁니다. 30년짜리 국채를 발행해 봅니다. 오늘 30년짜리 국채를 발행하면 언제 갚냐면 30년 후에 갚겠죠. 어떤 돈으로 갚을까요? 그때 당시 그 당시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이걸 갚게 되겠죠. 재정 적자를 늘린다는 건요, 부채라는 거는 하나의 마법입니다. 미래의 제 소득을 현재로 땡겨가지고 질러버리는 마법이죠. 30년 후에 제 소득을 땡겨가지고 훅 지르는 거, 국가의 소득을 땡겨서 지르는
그래서 미래의 소득을 땡겨옵니다. 미래 세대의 소득을. 두 번째는 금리를 낮춰서 기업과 가계가 부채를 늘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과 가계의 부채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집을 사기 위해서 2억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제 미래 소득을 쫙 땡겨가지고 2억을 땡겨가지고 지금 지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짓은 뭐냐면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 일부만큼 그걸 계속 갚아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의 자금을 미래의 소득을 땡겨오는 방법을 첫 번째 썼고요. 무역 전쟁과 산유국들의 이제 이 원유 생산을 늘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신흥국가들에 있는 신흥국가들의 부 있죠. 신흥국가들의 부를 갖다가 미국으로 땡겨오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적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 두 번째는 신흥국이 굉장히 약해지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긴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체력이 어떤지를 보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1라운드 꽁 한 다음에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10라운드가 돼가지고 서 있기도 힘든 건지 이걸 보고 시작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드디어 카운터 펀치가 날아온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누울지 안 누울지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코로나 사태라는 거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코로나 사태의 전개 과정이라고 해서 블랙스완하고 그레이 라이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좀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드리고 지나갈게요. 이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검은 백조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들의 인식에는 백조는 다 하얗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 검은 백조가 실제로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면 이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뭐냐면 진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블랙스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게 언제냐면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금융위기 당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은행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그 주택담보대출을 해드려요. 주택담보대출을 해드렸을 때 그분이 내일 이제 빚을 못 갚게 되는 문제, 파산하실 가능성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한두 명이 대출을 받아서 파산할 가능성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10,000명이 대출을 받았는데 내일 이 10,000명이 동시에 배를 쨘 확률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만 명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10만 명이 동시에 배를 쨘 확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10만 명이 동시에 배를 째버리죠. 그게 뭐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조금 일반 재화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특정 동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그 아파트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가격이 훅 같이 주저앉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10,000명의 자산 가치가 동시에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미국의 주택 가격이 30% 40% 빠지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죠. 그러면 원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어떤 채권을 파는데요. 이 채권은 어떠냐면 10,000명 대출 받은 사람들이 동시에 배를 째지 않으면 절대 손실이 안 나는 그런 형태의 채권입니다. 그리고 그 채권을 AIG라는 굉장히 유명한 보험사에서 보증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무디스라고 들어보셨죠? 신용평가 회사인데 거기서 트리플 A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은 어떤가요? 딱 듣기만 하셔도 느낌이 좀 좋지 않으세요? 이게 설마?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게 금융위기입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유행했었던 말이 이제 블랙스완이다, 검은 백조다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들, 전혀 예견하지 못했었던 일들이라는 걸 블랙스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레이 라이노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뭐냐면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이 회색 코뿔소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한번 드리면 이 중국에 대한 비유를 제시할 때 이 회색 코뿔소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중국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딱 터지면서 이제 미국이라는 경제가 빵 하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은 전 세계의 소비 시장입니다. 전 세계의 소비 시장인데 미국이 부채의 문제로 누워버리게 되면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성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성장을 하냐? 일반적으로 성장을 볼 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이제 GDP 성장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나라든지 성장을 할 때 쓰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늘리거나 소비를 늘리거나 세 가지 방법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경기 부양을 할 때 소비를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거 쉽게 안 늘어나죠.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줘도 소비를 막 하진 않지 않습니까? 되게 조심조심 소비를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할 때 소비로 경기 부양하는 건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럼 뭘로 경기 부양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투자로 경기 부양을 하는 거죠. 정부가 주도를 해서 투자로 경기 부양을 하면서요. 중국에서 2010년도, 11년도에 조선소라든지 철강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채용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성장을 제대로 가져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뭐 이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치킨집을 차린다고 하죠. 그럼 아마 바로 물어보실 겁니다. 그 치킨집을 어디서 차리는데 그럼 뭐 어디 사거리요? 그러면 그 다음 바로 하시는 질문이 거기 사람이 많이 다녀?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 질문의 핵심은 뭘까요? 거기 수요가 있어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요가 있는 데서 장사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늘려가지고 성장을 받아주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늘려가지고 결국에는 성장을 끌어올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얘기고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얘기는 이걸 누군가한테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이 누워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누워있는 상태인데 중국은 투자를 늘린 거죠. 생산을 늘린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과잉 생산의 문제가 생기겠죠. 과잉 공급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과잉 재고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 더, 공장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자본 집약적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다 빚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거든요. 거기에 과잉 생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직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마음속으로 딱 그 생각하실 겁니다. 불안하다, 중국 경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럼 중국 경제가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부채가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만 중국 정부에서 노력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아직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 표현을 할 때 그레이 라이너라는 표현을 써요. 이 회색 코뿔소는 뭐냐면 저희가 어디 이제 아프리카에 어느 사파리를 갑니다. 딱 이제 그 지프에서 내렸더니 이제 내려보라고 해요. 그래서 딱 내려서 이게 보는데 초원의 경치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바로 저기에 커다란 코뿔소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죠. 회색 코뿔소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럼 느낌이 어떠냐면 얘가 만약 저한테 뛰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1초 안에 죽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코뿔소에 있는 건 맞는데 잘 안 움직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가 많고 과잉 생산 같은 이슈들이 많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회색 코뿔소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폭탄이 될 수 있지만 이거를 애써 외면하는 거죠. 이걸 우리 이제 회색 코뿔소라는 말씀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지금 블랙스완하고 이제 그레이 라이노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는요,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도 올해 초에 아마 1월 중순, 2월 초순 이때쯤에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이게 락다운까지 어떤 도시를 갖다 멈추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사태로 번질지 전혀 상상 못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블랙 스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블랙 스완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도 같이 있었던 거죠. 제가 여기에 쭉 쓰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가, 신흥국의 문제가 있었다, 부채가 많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회색 코뿔소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굳이 비유를 하면 파티장에 딱 가서, 저도 이제 파티를 하려고 딱 갔는데 친구들이 다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무대 정중앙에 서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색 코뿔소 한 마리가 있는 거죠. 야, 쟤 뭐야 하니까 쟤 계속 잘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였는데요. 갑자기 파티장에 검은 백조 한 마리가 들어온 다음에 코뿔소가 놀라 깨고 걔가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게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그렇게 극단의 공포를 느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 사태의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만 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걸 딱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그냥 질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도시가 락다운이 되면 저는 경제 활동을 안 하면 됩니다. 돈을 안 벌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산속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고 수렵 채집을 하면서 먹고 살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게 문제냐면 제가 만약에 빚이 많잖아요. 그러면 고사리를 캐먹을 수 없죠. 산속으로 쫓아와가지고 채권자들이 저를 때릴 겁니다. 돈 달라고. 문제가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문제죠. 부채가 많다라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락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락다운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런 상태에서 제가 부채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돈 벌어야 돼요. 왜?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두려운 문제였겠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딱 2주 안에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도 걱정하지 않겠죠.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는 지난 3월 달에 약국 앞에서 주말에 줄을 길게 서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있거든요. 쭉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줄을 서서 기다린 다음에 마스크를 2개를 샀어요. 근데 여기서 고백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저희 집에 마스크 조금 있었습니다. 한 30개 정도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려고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죠.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필수품이 되냐면 마스크가 필수품이 될 겁니다. 그럼 100개가 있으면 충분할까요? 아니죠. 모르죠. 300개가 있어야 될지 500개가 있어야 될지 모를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진데 저랑 같이 줄을 서 있다는 얘기는 이 고통을 즐기면서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에는 모두들 다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한테 암암리에 하고 있겠죠. 아, 이 줄을 서는 게 행복한 거다. 그러면서 마스크 2개를 받았을 때 그 짜릿함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이 뭔가 주말에 참 좋은 일 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의 공급이 있습니다. 마스크의 공급이 있을 거고요. 마스크의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쓸 마스크가 부족한 게 아니죠. 뭐가 있는 거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니까 미래의 수요 있죠. 이걸 앞으로 무한대로 땡겨오는 겁니다. 그럼 미래 언제까지의 수요인데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이 수요 전체를 확 땡겨옵니다.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폭발을 하게 되겠죠. 이게 가수요가 폭발을 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웬만큼 공급을 해줘도 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게 저는 지난 3월달, 4월달에 있었던 마스크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왜 경제 얘기한다면서 마스크 얘기를 왜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마스크 얘기가요. 경제로 가져오게 되면은 저 마스크에다가 다른 걸 끼워 놓으면 됩니다. 뭘 끼우면 되냐면 달러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 금융 거래의 90% 가까이는 달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융 거래가 말이 이제 금융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결국에는 대출이죠. 파이낸스 받는다 하면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 거래의 90%가 달러라는 얘기는 모두 다 금융 시장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달러로 거래가 일어나고 달러로 대출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달러 빚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달러 빚이 있어요. 그러면 달러 빚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뭐 7월 달이 만기라고 해보겠습니다. 7월 달 만기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출 만기가 되면 1년씩 연장을 해줘요. 계속 그냥 자동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있었죠. 근데 올해 3월 달에 코로나가 딱 터집니다. 근데 분위기 보니까 7월 달, 8월 달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딱 느낌에. 사람들도 쭉 줄을 서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만만치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월 달에 만기지만 미리 뭘 준비해야 될까요? 빚을 갚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빚을 갚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재무 계획을 세워놔야죠. 근데 이게 그 무섭다는 달러 빚이기 때문에 달러를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갖고 있었던 빌딩을 팔고 원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원화를 갖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원화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뭘로 갚아야 되면 달러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을까요? 외환시장으로 갑니다. 제가 외환시장을 딱 가서 달러를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죠. 뭐 하시는 분들인가 해서 보니까 다 달러 대출 갚으려고요. 달러 사시러 온 분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 가치가
폭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3월 달에 환율 보셨나요? 달러당 1,300원 보셨나요? 예, 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너도 달러를 사죠.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달러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달러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죠? 7월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3월에 달러를 땡깁니다. 근데 제가 7월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인데 미리 땡기잖아요. 가수요로 땡겨버리잖아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월에 대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10월에 대출 있는 사람들은 환율을 볼 겁니다. 환율을 봤더니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나 아니면 9월 달 가가지고 달러 땡기려고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할까요? 10월에 대출 있는 사람도 줄을 설 겁니다. 내년 3월에 대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밀려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이 똑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게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뭔 짓을 하게 되죠? 마스크를 사려고 움직이게 됩니다. 달러를 쟁여두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미리 사두려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던 게 지난 3월 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뒤에 말씀드려야 될 문제지만 앞으로 환율을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달러를 이렇게 많이 푸니까 달러 가치가 폭락할 거야 라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냥 하나만 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팬데믹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죠. 저도 진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마스크를 다 버리실 건가요? 마스크를 집에 혹시 저는 제가 좀 워낙에 소심한 사람이라서 아마 집에 그래도 한 20개는 놔둘 것 같습니다. 아유 또 뭐 그렇게 걱정이 많어 그러면 아이 뭐 저기 미세먼지도 있고 해서 마스크 한 50개만 쟁여두려고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근데 마음속엔 뭐가 있을까요? 제 마음속엔 그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하는 생각. 근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을까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일부 정도는 마스크를 갖다가 쟁여두려고 하는 이런 거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예비적 동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좀 생겨나게 되지 않을까? 트라우마가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마스크를 뭐하고 비교하고 있죠? 달러하고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달러를 보유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저는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은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러를 그래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달러를 조금은 갖고 있어야 돼라는 모르겠습니다. 보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좀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성향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저의 달러에 대한 탄탄한 수요가 그래도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환율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건데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2007년도 9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위안화가 강세로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 신문을 화려하게 다루었던 게 뭐냐면 이제는 달러의 시대는 갔다. 위안화의 시대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원달러 환율이 그때 1달러에 900원까지 내려갑니다. 환율이 계속 내려가는 걸 보고 원화 강세가 나오고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걸 보면서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달러를 버려야 될 땐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부에서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외환 위기를 겪으셨던 분들 계시죠. 그 97년도에 외환 위기를 겪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달러를 쟁여두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우리는 확실히 느꼈죠. 그래도 달러다. 이걸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이제 기업체에 가서 이제 환율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환율이 달러당 900원 레벨까지는 아직까지 2007년도 이후에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리는 이유는 뒤에 이제 환율 전망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달러 가치가 폭락한다.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달러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격을 볼 때 결국 우리는 지금 달러 공급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판단하시는 거냐면 달러의 가격을 판단하시는 거죠. 가격은 공급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요도 존재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쩌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렇게 그 달러에 대한 수요도 좀 계속해서 상존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말씀을 이어왔는데요.
예, 코로나 사태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주변에 결국에는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부채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진 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나서 가지고 빚을 갖다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게 됩니다. 경기 부양에 나서는데요. 지난 3월 달에 그 미국 중앙은행 말씀드렸죠. 페드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달러를 풀면서 경기 부양에 나선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럼 중앙은행이 뭐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중앙은행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다 끝났다. 중앙은행은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저는 관점을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결론은 난 거지만 문제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못하죠. 이거는 네버입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근데 뭘 할 수 있죠? 결국엔 이렇게 부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건요. 빚으로 인해서 경제 주체들이 다 죽어 넘어집니다. 이런 상태하고 이 코로나 사태는 좀 다른 게 경제가 일시적으로 스톱을 한 거죠. 거대한 눈보라가 찾아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숨어 있을 겁니다. 나오지 않겠죠. 눈보라가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했었던 역할은요. 달러를 있는 대로 풀어주면서 나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지금 빚을 갚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죠. 돈을 풀면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경제가 죽지 않게 그렇게 버틸 수 있는 룸을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중앙은행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멈추고 경제가 멈추는 것으로 인해서 부채의 문제로 경제 주체가 다 죽어 넘어지는 거 있죠. 이거를 막아주는 역할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했었던 역할이 어떤 거였는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중앙은행에서 했었던 역할은 그겁니다. 코로나라는 걸 저는 이제 암에 비유를 하는데 코로나라는 그냥 암에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고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의 체력도 좀 올라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암 치료를 할 수가 없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대안을 써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조금 시간을 좀 갖고서 체력이 좀 올라오도록 좀 기다려 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반론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암이 그냥 시간을 끌면 좋은 게 아니라 이 암이 전이가 되는 게 문제일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약한 경제 주체들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얘들이 죽어 넘어지면서 다른 경제 주체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흔들어 버리는, 대표적으로 은행까지도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게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이 전이를 갖다가 인간의 신체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암이, 코로나라는 암이 어디로 전이가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심장으로 전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혼난 게 심장에는 암이 안 들어간다네요. 근데 제가 의학은 잘 모르니까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심장으로 전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었던 일종의 고질병으로 전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냐면 페드라는 중앙은행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경제로 따지면 경제의 심장이 은행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결국엔 돈이 필요한 건데요. 은행은 심장이죠. 심장에서 뭔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혈액을 팡팡 품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온몸에 피가 돌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라는 혈액이 돌 수 있게 은행이라는 심장이 계속해서 돈을 펑펑 뿜어내줘야 됩니다. 근데 은행으로 만약에 문제가 전이가 되게 되면 코로나 사태가 과거에 보셨던 그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를 차단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던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해주면서 달러 현금을 주게 되는 그런 플랜을 씁니다. 이걸 우리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양적 완화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도 결국에는 나중에 돈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돈이 모자란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현찰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찰을 줘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10년짜리 국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걸 팔아가지고 현금화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아니 그럼 국채면은 팔면 되잖아.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은행이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다 국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나가서 다른 은행한테 팔아야 될 텐데 이 국채를 갖고 딱 나가니까 아무도 안 사요. 이 국채 좀 사주세요라고 전화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국채를 같이 사달랍니다. 다 국채를 팔고 싶어 해요. 어떻게 될까요?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겠죠. 현금을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 나서서 누가 국채를 사주는 거냐면 중앙은행이 페드가 나서 가지고 국채를 사들이면서 뭘 주냐면은 은행들한테 꽤 좋은 가격의 국채를 사면서 현금을 찔러줍니다. 그러면 은행에 현금이 많아지게 되면은 코로나 사태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으로의 전이를 차단했고요. 두 번째는 이 암이 물론 다른 사람한테 갈 수는 없지만 그냥 가정을 해보면 다른 사람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약한 나라들 있죠. 이게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이게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얘기를 한번 잠깐 해드려 볼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리먼 브로더스라는 거대한 투자회사가 파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은행도 망하는데 작은 은행들도 다 망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원래는 그냥 금융시장에서요. 은행들끼리는 자금 조달이 되게 편했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터지니까 누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은행이 어떻게 파산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저한테 야 대출 좀 해줘. 이틀만 돈 빌려주면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옛날 같으면 오케이 하면서 바로 쏴줬을 텐데 지금은 모르죠.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현금 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안 돌아요. 시중에 돈이 하나도 안 돕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제가 원래는 한국에 삼성전자라는 굉장히 좋은 기업의 주식하고 채권을 갖고 있어요. 한국 국채도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고 아주 좋은 자산인데 이 금싸라기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왜? 원래는 얘는 놔두고 단기 대출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게 계속 조달해서 메우고 했는데 아무도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 제가 갖고 있던 자산을 다 팔아야 됩니다. 팔려고 하니까 갑자기 부동산에서 그러는 거죠. 아니 이 금싸라기 땅을 왜 파시냐고. 근데 팔아야죠. 내년이면 이거 2배 오를 텐데 팔아야죠. 어떡합니까? 왜? 당장 오늘 돈을 갚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 있는 큰 은행들이 해외에 있는 모든 자산을 던져야 됩니다. 이 자산이 좋건 안 좋건 그때는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던져야 되죠. 막 팝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흥국에 있는 국채를 다 팔고 나오죠. 그럼 신흥국에 있는 국채를 팔게 되면은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가지 마세요. 그럼 왜? 그러면 3%더 드릴게요 라면서 이자를 올려줘야겠죠. 그럼 금리가 폭등을 해버립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신흥국은 금리가 폭등하죠. 그러면 경기 자체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문제가 생기겠죠.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미국 내에서 달러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해외에 갖고 있는 달러를 팔면서 해외에 갖고 있는 자산들을 팔면서 그 자산을 팔고 받은 원화 아니면 이머징 국가의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돌아올 겁니다. 그럼 신흥국에서는 극심한 달러 부족 현상을 겪게 되겠죠. 달러 부족 현상을 겪게 되겠죠. 미국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을 수 있습니다. 페드는 달러를 찍을 수 있는데 한국은행은 달러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호주 중앙은행은 달러를 찍을 수 없고요. 일본 중앙은행도 달러를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뭘 해주면 되냐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나옵니다. 통화 수합이라는 정책이 나오게 되죠. 이 통화 수합이라는 정책은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한국은행이 원화를 찍습니다. 달러를 못 찍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거죠. 너네 원화 찍어. 원화를 내가 담보로 해서 너네가 찍은 원화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찍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찍는다는 얘기는 원화를 찍었을 때 그 담보물을 제가 가져오죠. 미국 중앙은행이. 그러면서 뭘 주냐면 달러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원화를 가져오고 달러를 주니까 돈을 이렇게 이렇게 교환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예, 그게 통화 수합이 되고요. 다른 나라의 달러 부족 문제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거꾸로져 넘어지는 거 이거 막기 위해서 나온 게 통화 수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질병이죠. 고질병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의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사채 문제가 특히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지금도 이 문제는 여전히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병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나선 게 뭐냐면은
회사채를 직접 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죠. 그걸 중앙은행이 나서 가지고 사줍니다. 회사채를 산다는 얘기는 회사채를 사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한테 돈을 직접 빌려주는, 달러를 찍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까지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멈췄습니다. 락다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멈췄는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겠죠. 얘가 치료는 되겠지만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짓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양적 완화라는 걸 하면서 은행들로 번지는 걸 막고, 통화 수합을 통해 가지고 신흥국으로 번지는 걸 막고, 그 다음에 고질병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직접적으로 사들이면서 기업들이 무너지는 걸 막는 방법, 이런 정책을 썼던 게 지난 1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이어져 왔었던 그러한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이 페이지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페드라는 중앙은행이나 각국의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좀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의 근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러스를 치료한 게 아니라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터졌고 이로 인해 거꾸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일시적인 가교 역할을 해줬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그럼 다 해결됐나?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제가 다 해결됐겠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는 말로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뭔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의 장기화인데요. 지금 저런 이슈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락다운을 해제한 게 지난 5월 달에 락다운을 해제를 했는데 이후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게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 생각을 해보죠. 만약 코로나 사태가 다시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코로나 사태가 다시 이제 다시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그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물 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예. 조금만 이따 잠시만 이따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블랙스완입니다. 적절한 비유십니다. 네, 이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팬데믹이 만약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이어지게 된다면 첫 번째 일단 저는 마스크부터 사러 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집에 한 40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줄을 서게 되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마스크는 항상 뭐와 만나죠? 달러와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마 10월 달에 대출 갚으실 분들은 조금 안심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또 다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썼었던 정책은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정말 이례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사태에 대해서 이례적인 정책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가지죠. 이거 중앙은행이랑 정부가 나서니까 이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건 뭐죠? 이렇게 돈을 때려붓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경제 주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업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란 얘기는 돌려 말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습니다. 고용을 창출할 수가 없죠. 고용을 창출할 수가 없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기업도 굉장히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가게도 고용이 창출이 안 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겹악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팬데믹에 대해서도 되게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게 저렇게 되면 경제 주체 전반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두렵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마음속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포자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 체제 전반에 어떤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굉장히 좀 억누르는 그런 악재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저는 좀 저희가 주의해서 좀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인데요. 이거 역시 저 되게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제 했었던 가장 좀 제 생각엔 좀 실수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게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한테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배상금 요구를 가지고 10년을 넘게 끕니다. 근데 배상금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다 받지도 못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경제 대공황이 터진 다음에 오케이 배상금 끝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을 냅니다. 근데 십몇 년 동안 그 배상금 싸움을 이어온 거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이제 연준이라든지 페드 같은 데서 무제한으로 해서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써서 경기가 조금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벌써 이제 싸움질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딱 그 팬데믹의 한가운데에서는 아무런 싸움을 하지 않았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나아지니까 어떻게 하죠?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는 모습이 나타나죠. 아마 이제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을 텐데요. 그 대선에 대한 사전 포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또 이제 점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전쟁이라는 건 성장을 좀먹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성장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성장이 많이 주저앉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엄청난 돈을 때려 부으면서 메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좀 괜찮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또 쌈질을 하면 별로 안 좋겠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게 허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드빌이라는 그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통제인데 그걸 먹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뭔 짓을 했냐면 그 족구를 하러 나갔습니다. 친구들하고. 다음날 아침에 누웠죠. 못 일어납니다. 아파가지고. 그 기억이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경기부양이라는 진통제를 맞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런 싸움질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위안화 환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중국은 전 세계하고 같이 수출 경쟁을 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물건을 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출 경쟁을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치, 그 수출품 가격보다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살 때 들어가는 가격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어려워지겠죠. 다시요. 위안화가 절하가 된다는 얘기는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하고 수출할 때 중국한테 밀리고 중국으로 수출을 할 때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가격이 올라가니까 덜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절하된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비단 한국의 문제만 아니겠죠. 동남아 국가들 같은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시면 저기 19년도 8월 달에 보시면 위안화 환율이거든요. 1달러에 7.2 이렇게 찍으면, 그러니까 원래는 6.9 위안만 있어도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6.9 위안만 있어도 이렇게 6.9 위안만 있어도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7.2 위안이 있어야 1달러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안화가 이렇게 훅 절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8월 달이었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을 하도 때리니까 에라 모르겠다는 다음에 얘들도 이런 짓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합의를 하니까 위안화 같이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내려와 오면서 위안화가 절상이 됐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중국한테 또 그 중국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이러스 뭐 이런 거 다 중국이 이거 물어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전쟁을 하게 되니까 또 이렇게 한 번씩 휘청휘청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금 너무 성급하게 나설 문제가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하나의 잠재적인 위험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족구를 하러 나갈 상황이 아닌데 족구하러 뛰어나간다고 하니까 전 되게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나 환율 전쟁이나 이런 게 이어지게 됐었을 때는 마찬가지죠. 기업인들은 투자를 할 때 결국에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뒤집어 엎을지 모르면 당연히 일단 있어 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투자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 같은 책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을 공부할 때 금리를 낮추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니까 투자를 늘려서 고용 창출이 된다고 배웠는데 금리를 낮춰도 무역 전쟁, 환율 전쟁 하면 금리 1% 낮춰준다고 해서 투자를 늘린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이론이 전체적으로 다 이런 어떤 정책 때문에 좀 많이 틀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은 좀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저는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은 상태지만 결국에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때려 부어 넣어주면서 금리를 낮춰주면서 경기를 갖다 계속해서 방어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그게 가능할지 잠깐 보는 겁니다. 만약 팬데믹이 장기화된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럼 더 많은 돈을 때려 넣어야 되고 더 많은 금리를 낮춰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 차트가 뭐냐면 미국의 주식시장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이 미국의 10년짜리 금리, 미국 금리 차트입니다. 잠깐 볼게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는 금리를 쭉 잡아내리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때마다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죠. 금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래프를 0%에다 바닥을 그어놔가지고요. 금리가 여기 걸릴 것 같아요. 이 밑으로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부터 금리 내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가 더 내려가야 되죠. 문제는 뭐냐면 바닥이 있는 겁니다. 금리가 제로가 되면 그 밑으로 내릴 수가 없잖아요. 경기 부양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나는데 금리가 바닥에 붙어버리면 이걸 더 내릴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 이제 마음속으로 당장 그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실제로 유럽이나 일본은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 주체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는 거냐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100%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무한대로 뚫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더 가보죠. 이게 실제로 그 말씀드렸던 독일하고 일본에서 지난 4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썼던 정책입니다. 실제 바닥 밑에 금리가 존재합니다. 바닥 밑에 금리가 존재하는데요. 마이너스 금리 맞네 해서 옆으로 잠깐 와보면은요. 금리가 어떻죠?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 이렇습니다. 내려봤자 얼마 못 갑니다. 아니 더 잡아내리면 되지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칠판을 한번 보시죠. 칠판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들으시는 마이너스 금리는요. 제가 이제 은행을 찾아갑니다. 은행 찾아가서 은행 직원한테 얘기하죠. 1억 맡기면 1년 후에 얼마 주죠? 딱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1년 후에 9,500만 원 드립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이자 말고 원금 그랬더니 원금을 9,500만 원 드립니다. 500만 원을 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은행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죠. 저는 집에 가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리테일에서 일반 고객들한테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유럽이나 일본도 리테일에서 그 일반 고객들한테 적용 안 돼요. 만약 은행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적용하면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장사를 하죠. 예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은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은행에는요
중앙은행이 존재합니다.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BOK 한국은행이죠. 이 밑에 신한은행 같은 시중은행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은 시중에 대출을 뿌려주게 되죠. 여기 계시는 어떤 분도 한국은행 통장 갖고 계시는 분 없을 겁니다. 한국은행 기업대출, 한국은행 운전자금 대출 갖고 계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한국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요, 은행에만 대출을 해줍니다. 시중은행에만. 시중은행만 한국은행을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금 시중은행들이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출을 안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미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한테 뭐라고 하냐면, 돈 얼마든지 현금 뿌려줄 테니까 대출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돈을 얼마든지 풀어주는데 시중은행이 딱 시중 경기를 보니까 별로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해주면 망할 것 같아요. 다 대출 물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시중은행은 이렇게 받은 현금을 어떤 짓을 하냐면 그대로 중앙은행 통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중은행은 중앙은행 통장에 그대로 갖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밑으로 계속 내려주는 족족 위에다 갖다 받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왜? 돈 뿌려주면 얘네들이 밑으로 시중에 대출을 많이 해줄 줄 알았더니 절대 그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애를 때리면은 얘들이 공부를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너네 우리 중앙은행 통장에다 돈 박으면 마이너스 금리 때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이 밑으로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이 윗단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누구만 죽어나가죠? 마이너스 금리 때리면 시중은행만 죽어나가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문제죠. 그럼 마이너스 금리 때려 맞으면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중은행들의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한번 차트 보시죠. 일본 경기가 아베노믹스 하면서 재작년까지는 되게 좋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요, 일본 주식시장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게 일본 니케이 225 지수인데요, 14년도 5월 이후에 한 40% 정도 올랐어요.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파란색 선입니다. 근데 미즈호 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일본 은행인데요, 주가가 40%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길을 가요. 혹시 도이체방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되게 큰 은행이죠. 근데 보시면 유럽 주식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면 도이체방크 주가가요, 이렇게 주저앉죠. 80% 폭락했습니다. 14년도 5월 이후에. 이게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은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돈을 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때린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을 뿌려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때리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때리면서 심장이 약해집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못 뿌리죠. 돈을 뿌리려고 마이너스 금리를 썼더니 은행이 무너지면서 돈이 안 뿌려집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많이 못 내려갔고요, 일본 중앙은행이나 유럽 중앙은행도 마이너스 금리에서 오히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10년 금리가 계속 내려왔고 이제는 바닥선이 보이잖아요. 이 밑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왜?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날짜로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요 0.66%입니다. 바닥이 얼마 머지 않아 보이는 그 느낌이 좀 있지 않으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사상 최저죠. 얼마죠? 0.5%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할 수 있을까요?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인데요. 리스크 3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의 장기화로 경제 주체의 어떤 뭐랄까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 이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직 아픈데 그냥 이렇게 진통제 하나 먹고 족구하러 간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성급하게 나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 리스크는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영원히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뿌려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바닥이 보인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 팬데믹이 끝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러면 이제 바닥이 있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에 있는 팬데믹이 장기화된다라는 걸 같이 걸면, 그걸 같이 걸면 조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고민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임시 방편이겠죠. 조금 더 이어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이제 우리나라 환율하고 금리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 차트가 뭐냐면 2010년도 1월달 이후에 달러원 환율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제 기억에 2010년도 1월 1일 날 보면은 달러원 환율이 1달러에 1,150원 정도 했어요. 1달러에 한 1,150원 정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한 1,2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무려 이제 5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50원 이렇게 많이 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요 되게 안정적인 환율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안정적이야? 1,200원이 넘는데 그래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안정적인 환율이고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2010년도 이후에는요 전 세계에서 수출이 가장 잘 되는 나라입니다. 99개월 연속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이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구조적 무역 흑자국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흑자 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흑자가 잘 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흑자가 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달러가 유입이 돼서 들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실제로 한 6천억 달러, 7천억 달러가 되는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그럼 달러의 공급이 늘었잖아요. 달러 가치가 그럼 어떻게 되죠?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1달러, 그러니까 1달러를 살 때 1,150개의 원화를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1,000개의 원화만 줘도 1달러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달러의 공급이 늘어났으니까요. 근데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오히려 환율이 올라갔어요. 달러가 유입돼 들어왔는데 무언가 이슈가 있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어떤 것만 말씀드렸죠? 공급만 말씀드렸습니다. 달러가 유입된 것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죠. 저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기 한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게 달러원 환율하고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잖아요.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딱 보시면 이 차트를 딱 보시면 일단 일견 느낌이 어떠세요? 혹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비 이렇게 접으면 양쪽이 같잖아요. 한쪽만 그래서 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쭉 선을 그으면 거의 이렇게 접히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예쁘게 접히진 않지만 못 그리는 사람의 접히는 그림 정도로는 보입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금융위기 때도 똑같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거의 다 대출을 뭘로 받죠? 달러로 대출을 받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달러로 대출해 준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대출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달러를 구해서 대출을 갚아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려운 상황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코스피 지수 이렇게 훅 주저앉겠죠. 근데 달러를 너도 나도 사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 가치가 달러 환율이 훅 튀어 올라오겠죠. 그래서 반대로 갑니다. 경기가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으면 어떻죠? 너도 나도 대출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달러가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환율이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은 언제 어떻게 시장이 툭툭 흔들리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간헐적인 위기가 생겨날 때요. 이렇게 달러원 환율이 위기가 생겨날 때마다 이렇게 툭툭 튀어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달러의 유입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원하는 펀더멘탈리죠. 기본적으로는 강세 기조를 띌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채 문제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상존하고 있잖아요. 그럼 경제 주체들은 뭘 하죠? 달러를 쟁여두려고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달러를 쟁여두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겁을 먹게 되면 그때마다 달러를 막 사들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조가 전체적으로는 내려오려고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는데 툭툭 쳐올리는 이런 형태의 환율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볼 때 밑바닥을 그렇게 크게 열어둘 필요는 또 없다라고, 지금 뭐 이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약세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재 0.5%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 실효 하한 논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분을 조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원화를 쓰는 나라입니다. 달러를 찍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원화를 쓰는 나라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를 마구 찍습니다. 그럼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게 존재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달러로 받으려는 수요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하고 교육을 할 때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랑 교육을 할 때 그 나라 현지 통화를 받는 것보다도 달러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도 달러에 대한 탄탄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달러가 국제 통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인즉슨 달러는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급을 웬만큼 늘려도 가치가 폭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국에 가져와 보죠. 한국의 원화입니다. 한국의 원화를 혹시 독일하고 스페인하고 교육을 할 때 한국 원화를 쓰지는 않겠죠, 설마.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탄탄한 수요를 갖고 있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가요 아직은 국제 통화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뭐 그냥 했던 말처럼 양적 완화하고 막 원화를 막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옛날에 이머징 국가들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요 보통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은행들이 막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은행에 부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돈으로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메우냐면 돈을 찍어서 메웠습니다. 그러면 화폐 발행이 막 늘어나게 되니까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주의해서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엔화나 유로나 달러처럼 국제 통화를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마음대로 금리를 낮출 수가 없겠죠. 실효 하한 논쟁이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실효 하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낮추면 금리를 왜 낮추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함인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추면서 원화 공급을 늘렸더니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그죠?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궁극적으로는 달러를 사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 더 떨어질까 봐 미리 뭘 하죠? 달러를 미리 사서 바로 튀어나가겠죠. 금리를 낮추면서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늘렸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도망갑니다. 그럼 시중의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금리를 낮춘 게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효 하한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많이 들어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요. 실효 하한이라는 얘기는 금리를 낮춰도 실제로 효력이 안 생기는 그 저점 있죠. 이걸 실효 하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낮춰봤자 오히려 부작용만 있는 거죠. 그럼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0.5%까지 낮추면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준금리 실효 하한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동결이 되거나 많이 낮춰봤자 한 번 정도 더 낮추게 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뭘까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갈 거야. 근데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내려갈 룸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쓴다면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금리가 많이 내려갈 룸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그 관성으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내려갈 거야라는 생각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도전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길게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냥 전체적으로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 맨 앞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경제 체제 자체가 신흥국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부채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코로나라는 잽이 날아오게 되면서 부채 문제 때문에 시장이 송두리째 흔들렸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걸 하고 통화수화를 하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위험은
팬데믹의 장기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처럼 설익은 전쟁이 나타나는 게 두렵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렸다는 건 이 금리 인하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 요걸 가지고 코로나 사태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위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마구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걸 생각하기는 쉽진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하고 똑같은 문제죠. 어느 정도 바닥선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낮춰도 그렇게 룸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참 온라인 강의에서 판서를 이용한다는 강의는 정말 대단한 열정 같습니다. 오늘 이런 열띤 강연을 해주신 우리 오건영 팀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강의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금부터 동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강연을 들으신 오프라인 대표님들께서 먼저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있으신 분? 하나 둘. 이렇게 어려운 그 거시경제를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신 우리 오건현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진짜 그 아까 양적 완화나 뭐 금리 인하로 눈보라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준다고 했는데 이 눈보라가 언제 끝날지, 따뜻한 나라가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뭐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추가로는 그 최근에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식이랑 부동산이 굉장히 화랑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 팀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실물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계속 지속할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와 기다림의 스탠스, 기다림의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끝난다라는 게 저는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끝난 건지 아니면은 봉합을 하면서 끝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물론 코로나 사태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좀 봉합이 된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봉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문제는 코로나 사태에도 문제지만은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잽은 코로나라는 잽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잽들이 존재합니다. 걔를 맞아낼 수 있는 체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체력이 굉장히 약한 게 문제거든요.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 2010년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는 은행에 빚이 많아가지고 은행이 무너졌던 거고요. 아마 2011년도에 어떤 걸 기억하실 거냐면 유럽 재정위기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유럽 재정위기는 국가가 빚이 많아서 쓰러진 겁니다. 근데 금융기관이 빚이 많나 국가가 빚이 많나 결국에는 경제 주체가 다를 뿐이지 결국엔 부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채의 문제가 굉장히 커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허리띠를 졸라매면 됩니다. 그래서 IMF 때 기억하시겠지만 IMF가 우리나라한테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처방을 내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처방이 안 나오고요. 오히려 빚을 늘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뿌려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봉합이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뿌리면서 계속해서 현 상황을 이어가는 모습들, 이걸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결국에는 아까 되게 끝날 때 얼버무리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금리가 0 밑으로 내려가긴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뒤로 조금만 더 가서 말씀드리면 저는 0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이 썼었던 정도의 어떤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부채 문제를 봉합을 하고 지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코로나 사태라는 건 이제 코로나 그 어떤 이게 팬데믹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상황 하에서 어떤 부채 문제 해결이라는 것보다는 부채 문제의 봉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수년 안에는 이렇게 돈을 뿌리면서 또 이렇게 봉합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모습입니다. 근데 실물 경제에 대한 모습은 사실은 주식 시장하고 실물 경제가 많이 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지금 그림이 좀 되게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페드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요즘 좀 우울할 것 같으니까 소고기집 가가지고 소고기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소고기집에 그 친구들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둘러 앉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먹으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무서우니까 1인분씩 시킬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옆방 이게 친구가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옆방에서 소고기 파티라고 했는데 거기도 예약자가 페드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저기 옆방에서도 쏜 거 같은데 엄청 먹고 있는데 딱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마음껏 시키지 않을까요? 근데 또 다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 정문 앞에 고깃집 문 앞에 포장 세트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포장까지 했다는 거죠. 저는 한 20인분 포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30인분 포장하는데 밖에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예약자가 다 페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뿌려준다는 건요, 이런 형태의 모랄 해저드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 상황에서 소고기집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고 있겠죠. 이 수요가, 저는 이제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보다 훨씬 더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로스라는 게 있고요,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성장이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나오는 건 그냥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기업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작년에 5% 성장을 하면 올해 5% 성장을 하려면 작년에 5% 벌은 만큼보다 이건 다 벌고 여기서 또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이나 자산 가격을 더 부양하려면 지금까지 뿌려왔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뿌려서 밀어 올려야 됩니다. 로켓가 하늘에 떠 있으면 얘를 버티는 것도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이걸 더 밀어 올리려면 더 많은 추동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밀어 올리려면 결국에는 실물 경기가 올라오는 그 뒷받침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요즘 이제 걱정을 하는 것 중에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또 이 투자 쪽에서 약간 묻지마 투자의 형태들도 좀 나타난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 기업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것들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서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좀 어떤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기업에서 어떤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건, 제가 매크로라는 건 어떤 전반적인 경기를 보는 거지 개별 산업에 대해서 어떤 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는지까지 조언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틀에서만 크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계돼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요. 네. 어제도 뭐 금값이 뭐 최근에 거의 최고치를 이제 달리고 있는데, 네. 그것처럼 지금 인플레되고 있는 뭐 인플레 연동 국채, 뭐 팁스 등등의 이제 투자 자산들이 다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다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게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라는 되게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뒤집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화폐의 공급을 늘리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화폐 공급을 늘린다는 거는
물가가 오른다는 거하고 등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뿌리는데도 특히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엔화를.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아베 신조가 이제 2012년에 딱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엔화를 무제한으로 뿌리겠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딱 전제를 깔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8천억 엔을 뿌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가 올라오는 그날까지 뿌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타겟을 주고서 무제한으로 뿌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겪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20년대 보면은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딱 터진 다음에 그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이 한 20% 정도 떨어졌고요. 물가도 한 10% 이상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충격이 찾아오니까 실물 경기의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면서 물가가 폭락을 해버리게 되죠. 이게 이제 대공황 사태고요. 이게 이제 어디로 이어져 오게 되냐면 1990년대 일본의 케이스를 봅니다. 90년대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은 일본의 지가가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80% 가까이 폭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공황에 준하는 굉장히 강한 충격이 온 겁니다. 버블 붕괴가.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 일본의 성장이라든지 일본의 물가는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고 보면 일본은 버블이 붕괴될 때 플러스 0.1%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 0.1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게 저거밖에 성장 못해? 일본은 불경기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선방한 거 아닌가요? 대공황에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경기가 주저앉고 있는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하러 돈을 뿌리면 물가가 올라갈 겁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돈을 뿌리면 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밑으로 계속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불경기라는 중력이 계속 밑으로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끌어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제한으로 돈을 뿌리면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물가를 막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간신히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비유가 잘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미지로 다가오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굉장히,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 체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부채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빚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번 가정을 합니다. 빚이 굉장히 많고 빚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금리가 낮아가지고 이자만 내면서 버틸 수, 원금은 못 갚습니다. 이자만 내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나오거나 금리가 확 낮아져요.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투자를 늘릴까요? 빚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리가 낮아져서 조금씩 여유자금 생기는 걸로 계속 틈틈이 빚을 갚아 나갈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금리를 낮추고 보조금을 주면 투자를 늘리게 되고 투자를 늘리게 되면은 고용이 창출이 되고 경기가 살아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나타났던 현상은요. 90년대에 금리를 낮추고 돈을 뿌려주니까요. 기업이나 가계 주체들이 뭘 했냐면 빚을 갚습니다. 투자를 안 늘려요. 경제 이론이 틀린 거, 그러니까 틀렸다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면 다 세상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제가 계속해서 부채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부채로 인해서 결국에는 경기가 눌리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계속 눌리는 듯한 느낌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돈을 막 뿌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단기가 얼마인지까지는 시계열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몇 년, 몇 개월 걸릴 겁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시계열로 봤었을 때는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돈을 이렇게 많이 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국제 통화를 쓰지 않는 나라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너무 고민하실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프의 조현종 대표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 이 대한민국을 존경스럽게 바라보는 게 방역 성공인데, 아, 네. 예, K 방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K 방역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그 결과를 지금까지 이어온 이유가 우리가 4차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의 인프라가 잘 준비되었고 훈련이 되어졌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이제 하이소 우리 기업 협회 회원사들도 약 1,100여 개가 있고 네.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이후에 유망한 어떤 산업군과 네. 또 위험한 산업군이 혹시 제안해 줄 수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크로 경기를 보기 때문에 개별 산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되게 유행처럼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끝난 다음에 그럼 경기가 좋아졌냐라고 하면 여기서 말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의 경기가 좋아졌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2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영국 경기가 좋아졌고,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주도 세력이 됐었던 나라의 경기가 좋아진 거고요. 아시겠지만은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지났지만은 사실 제3세계들 있죠.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그런 산업혁명의 수혜를 보지 못한 나라들은 경기가 전혀 돌아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가장 주도가 되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나라들이 성장의 차별적인 수혜를 보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도 그런 세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돈이 많이 풀리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싶을 겁니다. 근데 예금을 하자니까 금리가 너무 낮죠. 금리가 너무 낮으면 이 돈은 어디로 가냐면 약간이라도 수익을 내주는 대로 흘러갈 겁니다. 당연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실 거냐면 그 수익을 내주는 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도 모르지만 한 사람이 등장해서 수익이 나는 걸 보여드립니다. 여기 수익이 납니다. 정말 이 천연기념물 같은 겁니다. 딱 얘기하면 약간의 수익이나 약간의 성장만 있더라도요, 이 돈이 한꺼번에 몰려가게 돼서요 엄청난 가격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어려운 말로 기업으로 따지면 성장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성장주라고 얘기하죠. 성장이 조금만 나와도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본이 많이 쏠리게 되면 그만큼 투자를 할 때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에서는 그 4차 산업혁명의 주도 세력이 되는 쪽에 굉장히 많은 자본을 몰아주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이 이제 수혜를 당연히 받게 될 것 같고요. 올드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뿌려놓은 인프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잉 공급이 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될 테니까요. 그런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렸던 약간 좀 이렇게 성장 산업들 이런 쪽에 비해서는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네, 잠시 온라인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패드의 천문학적 양적 완화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 달러가 더 이상 기축 통화 역할을 못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요새 디지털 화폐가 다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향후 화폐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수준들이 굉장히 질문이 높습니다. 오늘 제가 섭외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아무 부담 없이 와서 됐다고 말씀드려서 왔는데 되게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그 두 가지 질문 다 굉장히 큰 담론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옛날 얘기를 해드리면서 좀 지나갈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달러의 패권이 무너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1971년도 8월 15일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금본위 화폐제를 철폐를 하게 돼요. 금본위 화폐제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보유하는 금만큼만 달러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금 1온스를 갖고 있으면 35달러까지만 찍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달러를 찍는 게
금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 금이라는 세장 안에 갇혀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6.8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약간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좀 혼란이 좀 극에 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달러를 더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닉슨 대통령이 했던 게 이제 근본위 화폐제 안 해라고 하면서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 뿌리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1971년도 8월 15일에 닉슨 쇼크라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달러를 마구 찍어 뿌리게 되면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달러의 밸류가 떨어질 거잖아요. 이제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가 그때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마구 찍어 뿌리는데 지금 과연 달러의 시대가 끝났는가?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달러의 시대가 그렇게 돈을 뿌려대는데 안 끝났을까? 그때가 훨씬 더 큰 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 1970년대 당시에 대안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있냐면 엔화가 있고, 일본 엔화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마르크화가 있습니다. 영국 경기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영국 파운드화 힘들어했었고요. 프랑스 프랑화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프랑스 경기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영국 일본 엔화하고 독일 마르크화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 서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리고 미군도 주둔을 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이 통화의 대안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금으로 가져옵니다. 미국의 달러를 대체를 할 만한 통화가 과연 어느 통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항상 절대적인 기준에서도 보는 게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기준에서 보는 것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많이 찍네, 힘들겠네라고 하면 유로는 어떠냐면 유로도 어마어마한 돈을 찍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까 무제한 양적 완화 말씀드렸잖아요. 물가가 2% 올라오는 그날까지 엔화 찍겠다고. 그럼 대안이라고 하기 어려울 거고요. 중국 역시 말씀드리면 회색 코뿔소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가 이제 달러를 대체한다. 물론 뭐 아주 먼 미래에는 제가 모르는 어떤 패권 다툼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뭐냐면 달러의 패권이 무너졌었던 그런 케이스를 그냥 비근한 예로 돌아가서 보면 1920년대에는 파운드화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였습니다. 근데 파운드화가 망가진 다음에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에서 밀려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 달러화라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밀려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의 그래서 달러 패권을 얘기할 때 이게 무너지려면 무언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어떤 대안이 존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대안이 뚜렷하게 올라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위기를 한번 겪으면 사람들이 이제 달러는 아니다라고 해서 달러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달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그래도 달러는 좀 갖고 있어야 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마스크는 집에 보유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요는 존재할 것 같고요. 아직은 조금 성급한 생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건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디지털 화폐 쪽으로 분명히 이동을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마이너스 금리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은행의 예금을 일반 이제 리테일의 이제 일반 고객들한테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되면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을 안 하지 않을까요?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원금이 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현금을 집에 놔두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적용한 다음에 실제 리테일까지 마이너스 금리 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볼트죠, 이게 그 금고를 많이 샀다고 합니다. 좀 그럼 이제 금고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금리의 가장 큰 강적은 현금입니다. 현금이 많으면, 실물 현금이 많으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봤자 효과가 없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금리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되면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되면, 누군가의 계좌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때릴 수가 있게 되겠죠.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디지털 화폐 쪽으로 전환됐을 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는 이 디지털 화폐 쪽으로 분명히 이동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봤었던 통화 정책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통화 정책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답변 드릴게요. 네. 또 질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요즘 이제 그 2차 팬데믹 이야기가 계속 네. 나오고 있는데요. 뭐 스페인 독감 이야기하면서 1차 때보다 가을 독감 때 5배 이상 사망을 했기 때문에 2차 팬데믹이 오면 아마도 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팬데믹을 선언한 게 WHO에서 선언을 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선언할 게 없더라고 2차는요. 아마 그런 건 아마 네. 뭐 경제 주체 간에서 이건 2차 팬데믹이다 안 그러면 뭐 사망자 수나 뭐 번지는 숫자나 이런 걸 갖고 결정할 건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거시경제에 계신 분으로서 네. 어떤 걸 아마 2차 팬데믹으로 규정을 할 건지 혹시 이렇게 서로 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궁금했어요. 저는 실물 경제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강의 내내 마스크를 달러 하고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2차 팬데믹이 강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사람들은 스물스물 달러를 쟁이기 시작할 겁니다. 달러의 수요가 늘게 되면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보셔야 되는 그냥 리스크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많이 보셔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로 달러 환율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단순히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을 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작은 이머징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체력이 약한 국가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이 될 수도 있고 남아공이 될 수도 있고 남아공 란두아라든지 이런 데 통화 환율도 얘네들을 왜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저도 요즘 보면 리스크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을 때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남아공 이런 데 통화 가치를 좀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달러 대비 좀 얘네들이 좀 강하게 약세로 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조금 얘네들이 어떤 뭐랄까요, 리스크를 좀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뭐 리스크 해지를 위해 관심 깊게 봐야 할 지표는 뭔가요? 중국 경제 영향력과 미국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주식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저희가 선별해서 다 정리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판서 강의를 통해서 뜨거운 강의를 보내주신 우리 오건영 팀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단법인 하이서울 기업협회의 회장님 말씀이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우리 또 회원사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신 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아침에 모처럼 일찍 일어나서 아주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오늘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또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도 뭐 학자이기도 하지만 학자들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푸는 또 방식이 있고, 우리 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문제를 굉장히 또 단순화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를 두 가지로 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이걸 죽여 살려, 그래서 살리기로 했다면 그 살리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또 다양한 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선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과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가들이 또 우리 회원사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관계자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저는 무척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2004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벌써 17년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인간의 성장 단계로 보면 이제 청소년기를 이제 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그 기업 경영에 함몰되어져서 익숙함에 빠져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과 시선을 이런 외부 강연을 통해서 이런 외부의 충격적인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겪음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또 사무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와 모든 우리 관계자분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모임으로서 우리 HBA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저는 회장으로서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2020년도 제1회 하이서울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포럼은 더욱 더 알찬 내용과 주제로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고요. 저희 하이서울 포럼은 뉴노멀 시대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최고의 포럼으로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궂은 날씨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른 시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